국정원이 판사 임용할 때도 면접을 봤다 그랬어. 그게 박근혜 정권 때 나왔죠.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지만 판사나 검사를 특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인원이 필요할 때 당장 사법고시를 볼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활동 기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을 이제 특채로 이렇게 임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정원이 한때는 면접을 봤다 그랬다고. 그 사람의 일종의 사상검증 같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병우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하고 그 사법부하고의 전체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몇 사람만 이렇게 매수 또는 형태에 가까운 어떤 비리 구조로 엮여 있다면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정말 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우병우가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지금 받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권순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부분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뭐 우병우나 정유라도 기각했었죠. 이 권순호가 정유라도 기각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수사 관련해서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거든요. 여기에도 그럼 우병우의 입김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 총체적으로 우병우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기각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판사는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악명을 떨쳤던 게 고영태 구속영장은 즉각 발부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병우하고 권순호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에요.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이건 뭔가 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참 난감한 게 사법 체계에 있어가지고 판사의 독립적인 어떤 결정들은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대법원장도 거기에 관여하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그 영장 전담 판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매수관계, 어떤 비리로 묶여있는 구조라면 이거 어떻게 털어내야 되냐고. 법대에 나오신 우리 유명정님, 산나의 민정수석 답을 주십시오. 그냥 그 전공법을 택해서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때 이 권순호 판사가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척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권순호 판사가 심사하지 못하게 딴 판사가 해다오. 이 사람은 관련된 것 같다. 이러면 돼요.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다 우병우랑 관련된 것만 이렇게 털어주냐고. 그러니까. 권순호 판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거야. 그러면 영장 심사하는 거를 배당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보통은 배당이 되는데요. 예.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재판에 재척 사유가 있거든요. 뭐 친인척이라든지 관련됐다든지 뭐 동기동창이라든지 고향 뭐 선후배 관계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러면 배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빗대서 보면 이 영장 전담 판사도 이건 우리는 이분 수용 못하겠다. 관련돼 있는 이공이 작았다. 이렇게 논지를 펴나가면 법원에서 재조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 증거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잡아서. 문제이고. 증거를 잡아서. 이것도 뭐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그렇듯 검찰이 그렇듯 법원의 판사들도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사권자가 자리를 바꿔주는 수밖에 없지. 그렇죠. 또 섣불리 자리 바꾸기가 또 쉽지는 그렇죠. 않아요. 말이 예. 쉽지는 않죠. 예.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우병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망을 잘 빠져나간다, 위법사항이 없다 이런 것보다 사법부에도 국정원에도 이병우 같은 이런 어떤 커넥션의 구조가 있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검찰이 칼을 벼르고 있을 텐데 그냥 이참에 판사들한테 재판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건너간 자료가 있으면 빨리 국정원한테 건너봤죠. 건네봐서 그냥 터뜨려버리지 뭐. 그냥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이 이건 우리 내부 단속을 좀 해야겠다 그러고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까 그 30억이요. 네. 안 불고 있다 그랬잖아. 네. 일단 국정원장들의 개인 비리, 두 번째는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 아니에요. 그렇죠. 판사들한테까지 건네갔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국회의원한테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왜요? 국회의원은 왜 그럴 수 있어요? 다 죽여야지 그것도. 아니 같은 놈들이니까 한편이었으니까. 근데 판사 사법부에 갔다 그러면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이에요. 사안이지. 명경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한편 먹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뢰껏 우리도 그랬을 거야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판사들한테 갔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게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인맥 관계에 얽혀 있고요. 어떤 판사 새끼는 지하철에서 여자들 치마 속 찍다가 걸립니다. 그게 판사예요. 다는 아니겠지. 성추행이나 성폭행 전담 판사라 했다면서요.
그렇지. 그리고 인천의 모식이라고. 아버지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예. 예. 홍모?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잘들 아시겠지만 뭐 행정, 입법 여기에 온갖 것들이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아직도 조용하잖아요. 무풍지대죠.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리스트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그러면서 지금 판사들은 시국 사건에 있어갖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수도 없이 받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적폐청산이 안 되고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잘못된 시국 사건 판결들 다시 돌아보는 그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아까 말한 30억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까 싶기도 해. 있다고.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걸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왜 나라가 뒤집힐 이야기냐면 사법부 체계의 판결의 공정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나라 자체가 그냥 어그러지는 거라서 네. 이걸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좀 예,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승태 같은 느낌적 느낌은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한 사람이 대법원장을 끝났어도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중대한 조사권 남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만든 사건이거든요.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고발해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진짜로. 그러면서 이게 이명박이 시절에 광우병 사태, 이게 이제 임기 초부터 터졌잖아요. 광우병 사태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이명박이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시점까지 끊임없이 자기들 소속돼 있는 정당의 어떤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외교적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이상한 검찰 수사들이 나와요. 계속 나왔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2년 동안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연예인 뭐 시국 발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걸 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잖아.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에 예. 해당되니까. 그러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빵. 그 대표적인 데가 다음 기획이잖아요. 예. 윤도현 씨 소속돼 있었던 김재동 씨하고. 법적으로 재단할 수 없으면 출연 안 시키기도 하고 안 풀리면 세무조사. 사실은 현대사회 제일 무서워요. 그 탈세 이런 위법성을 문제 삼아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수사에 착수하는 이런 방식. 너무 비열한 방법이죠. 탈탈 털면은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니나 내나 죄의 종류가 다를 뿐 같아 이렇게 몰아가는 거라서 그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고 어쨌건 그 당시 국세청장이 한상률이었죠. 그 당시 지금 저기 플랜다스에 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안홍구 전 청장 있지 않습니까? 대구지방청장 했던 안홍구 그 전 청장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세무조사를 지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광실업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있으면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서울에 있는 국세청 본청에서 태광실업까지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정상적으로 교차조사도 많이 하고 직권조사 그리고 정기 세무조사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때는 제보가 있거나 이 기업이 탈세를 하고 있다. 이 기업이 뭐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제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제보의 타당성을 확인한 다음에 조사를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정기 세무조사 기간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세무조사를 했다는 거죠. 안홍구 청장이 청장으로 있던 그 관할 지역에 있는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했다는 이상하죠. 전체적인 정황상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유죄라는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이지만서도 이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예. 이게 세무조사 중에 예. 검찰 고발을 했다는 건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마차님이 얘기하셨지만 탈탈 털만 뭐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 아니고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을 먼지가 묻게 만들어 버린 거죠. 먼지가 나도록 예. 먼지가 날 때까지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상률이 노무현 정부 때 국세청의 요직은 다 거친 사람이에요.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서 전군표라고 전 국세청장이 이제 낙마를 내요. 어떤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근데 한상률이 좀 그런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세청에 있는 국정원 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털면 털릴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각종 정치권의 인물들의 비리들을 모아두고 있었던 그런 스타일. 그래서 결국에는 2주에 한 번씩 이명박한테 직보를 합니다. 국정원장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금의 흐름 같은 거를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를테면 이런 거지. 바빠서 세금 신고 같은 거를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털려면 꾸준히 뭐 10건, 100건을 잘 내왔는데 그중에 한 건이 신고가 안 됐다고 해서 그거를 털어서 엮으려면 다 엮여지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연말 정산도 있고 직장인들 빼고 나면 자기 소득 신고를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또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단 회계사나 이런 걸 쓰긴 하지만 누락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도하지 않더라도 까먹을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딱 들여다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 돈의 흐름을 다 하니까. 그럼 바로 그게 리스트가 돼가지고 딜령으로 써먹는 거예요. 국세행정개혁 TF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대한 조사권을 남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이것이 시작된 거는 아까 프나님 얘기한 것처럼 한상유리가 이명박한테 직보를 하는데요. 이게 둘이 독대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들이 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상유리 이명박을 청와대 가서 독대하고 나와서 시작이 돼요. 이걸 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짜맞춰 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매일 언론 플레이를 했죠.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 사실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검찰이 계속 발표를 해요. 매일. 그랬던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과연 국세청에서도 한상유리 혼자서 했겠느냐? 그건 아니죠. 많이 관련돼 있을 겁니다. 국세청에. 그러던 한상률이요. 2014년 7월 30일에 재보선이 하나 생기는데 거기에 출마하려다가 공천에서 탈락해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국세청장을 해서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에 내몰게 한 사람이 결국에는 그 당시 여당의 후보로 나서겠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개인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서 어떤 특정 세력은 정말 나쁜 사람으로 몰고 대통령까지 죽이게 만들어 놓고 그 당에서 출마하려다가 결국 이제 그 당에 있는 기득권에 밀려서 그냥 출마는 못했는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던 면면을 보면 정말 꼼꼼하기는 정말 꼼꼼한 것 같아요. MB가. 충견들을 활용해 먹는 방법을 하는 거죠. 약전 잡고 인사권 갖고 있고 그러면서 한상률 자체의 캐릭터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귀영화와 출세를 굉장히 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취약점 고리 이런 세무 전문가들은 다 알잖아요. 어디에 가면 이건 신고 안 됐을 거야라는 느낌도 아는 거고. 네. 하다못해 정말 영악하더만요. 뭐 베트남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박연차 씨의 공장이 거기에 있었는데 계좌번호를 다른 용도로 쓸 것처럼 해서 베트남 쪽에서 알아내가지고 그거 털어보는 방식이요. 그게 한상률 작품이라 그러는데 사실 다 나오는 거네요.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거라고 느끼는 게 그냥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명박이 집권하던 시절에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 일지라고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던 것이 있었잖아요. 네, 너무 길어서 못 보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전 숫자만 봤는데 가지수가 417가지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그 한상률 독대 후에 벌어졌던 일,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했던 일,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댓글 부대 다 들어있어 이 안에. 417개의 죄목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세청이 하나의 어떤 사건 자체를 기획해서 만든 국정원 같은 그 짓을 한 거예요. 괴수는 이명박이었죠. 그래서 박연차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는 이야기를 얻어내는 거예요. 예. 박연차는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비열하게 써먹는 것이고 그게 마치 뇌물인 것처럼. 그게 지금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도 뭐 640만 달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그거랑 연관이 있어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흔히 말해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까지 동원했다는 증거가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세청 내에서 철저한 조사 끝에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고발해요.